자, 여러분들 일본의 주택임대관리업 여러분들 살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도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영감을 여러분들 얻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잠깐 공부할 때 약간 멈춤도 필요합니다. 멈추고 내가 어떻게 2016년에 포지셔닝 할 것인가, 이 포지셔닝 할 것인가. 내가 2016년에 뭐 창업한 중개업이라든가 주택임대관리업을 창업한 원년이다, 아니면 또 2년째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매출액을 한 1억으로 본다, 뭐 2억으로 본다 했을 때 매출을 어느 부분, 어느 영역에서 매출을 2억을 올릴 건가, 1억을 올릴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호텔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커피숍처럼 주 메뉴를 50% 또는 50% 미만으로 매출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을 그거하고 관련된 협업하거나 보완할 수 있고,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업종을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기본이 주택임대 관리 수수료다. 그러면 이 수수료보다도 많은 부분이 아까 제가 화재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재보험, 또 자동차 임보험, 이런 거, 자동차 보험, 또 임보험. 그 다음에 의료 진단 서비스, 반려동물 호텔, 그 다음에 뭐 방범, 전용 공간 아주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관리 부분의 매출을 늘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건설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건물주로부터, 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나 일반 사업자로부터 위탁관리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한 단 앞서서 물건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임대사업자를 모집해주고 여러분들이 관리해주는 겁니다. 이 스트럭처는 왜 펀드나 리츠가 오피스 시장에는 가 있는데 왜 주거 시장으로 안 왔느냐? 단순한 시설 관리하는 업종도 없고 책임지고 자산을 운용해줄, 임대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고정적으로 맞춰줄 AM 회사, 자산 운용 회사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입니다. 이것도 특별법, 주택법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설관리 FM하고 재산관리 PM이 할 수 있도록, 물론 AM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만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매출 구조를 맞춰가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동네에 뭐 제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정을 정말 4년 동안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다음에 2014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20여 개 대학들이 공인중개사 실무연수 중개보조원 교육을 하잖아요.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터잡아서 5년, 10년, 20년 하고 있다. 그럼 그 지역에 물주들, 토지 소유자들이나 자산가들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중고주택 지역은 전부 다 소유자들이 신규주택 지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중고주택 지역에서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재건축, 다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증축하거나 아니면 리폼,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건축업자, 시공사들한테 연결하면 건축비에 뭐 10%씩 드리고 그러잖아요. 뭐 건축비가 여러분들 평당 한 300, 400이다. 그럼 보통 200%, 50평에 200%다 그러면 100평이잖아요. 100평에 200%다 그러면 200평이잖아요. 200평에 400만 원씩이면 8억이잖아요. 8억에 10%면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여러분들 8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잖아요. 보통 그렇게 건축업자
건축하시는 시공사분들이 동네 업자들이 10%씩 준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00평이 아니라 50평짜리 땅에 용적률 200% 그러면 100평이야. 보통 막 100평이라고 봅시다. 100평에 건축비 400만 원이면 4억. 4억에 10%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1년에 한 건만 하더라도 4천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1년에 두 건은 8천만 원. 이와 같이 건축이라든가 시공할 수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중개해 주는 거예요. 알선해 주는 겁니다. 그건 중개 수수료가 아니잖아요. 그건 공인중개사가 아니도 가능하거든요. 시공할 수 있는 건축을 알선. 그 여러분들이 설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국 부동산 자산관리협회에서 다양한 이 서비스를 이 전체를 엮어서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설계 건폐율, 용적률 맞춰서 1, 2, 3종 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 도로 사선이 없어지고 1조 사선이 완화되고 이런 거에 맞춰서 설계를 뽑아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드리면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주인이 이거 임대관리가 힘들어. 요즘에 상당히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임대, 매입임대 신경 쓰고 있어. 오케이, 한번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뭐야? 이렇게 해서 홀을 원룸을 주인층은 4층에 설계하고 나머지는 그럼 뭐 20개, 15개. 이 10개만 하면 200개잖아요, 금방. 임대관리, 시설관리, 다양한 주거 서비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장이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아니면 주택임대관리업. 매출 구조를 어떻게 맞출까?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제가 전국대학교 부동산 교육협의회 제가 그 인하대나 건대나 벤처대나 그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영진대, 뭐 상지대, 호남대, 광주대, 목원대, 부산 경상대 이런 뭐 대구 과학대 이런 여러 대학 이런 대학에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듣습니다. 매출 구조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하고 저는 첫 번째 물어봐요. 매출 구조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랬을 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계셨거나 뭐 선생님, 군인 이렇게 물론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나는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열의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인생이 난 그런 분들은 화가 납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멋있게 창조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부를 축적을 통해서 그걸 사회 환원도 하고 꿈을 펼칠 수 있잖아요. 경매라든가 매매라든가 알선을 한 건 두 건 하면요 힘이 생겨요. 뭐든지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주문하고 또 성공한 분들을 살펴보면 매출 구조를 다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1억 원이다. 그러면 중개 보수 및 주택 임대 관리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40% 딱 놓고 나머지 뭐냐? 여러분 중개업의 매매업은 공인중개사들이 매매업은 자기 거래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업역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전국대학교 부동산 교육협의회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협회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매업이 허용이 안 되니까 경공매 이걸 통해서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으로 샀다가 팔아가지고 한 2, 3년 만에 여러분들 단기 매매 단기 거래를 해서 1년 안에 매매하면 양도세 양도세가 40%로 많잖아요. 1년 넘겨가지고 8천 1억씩 넘겨가지고 1년으로 나눠보면 2, 3천만 원씩 3, 4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매매나 경공매를 통해서 2천만 원 벌고 상가 권리금 컨설팅에서 1,500만 원 벌고 건축 및 개발하는데 중개 업무 이게 여러분들 임대차나 매매 중개가 아니고 건축하는데 알선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대출이나 보험 중개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1억 원의 매출을 맞춰가는 거. 올해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를 늘려야 되겠다. 아니다. 프랜차이즈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가 컨설팅을 많이 해서 이거를 올려야 되겠다. 아니다. 우리 동네는 도정법상 재개발 지역을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서 해제를 시켰어.
이제는 막 소규모 개발이 마을 기업, 사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예비 기업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동네에 마을 기업이 생겨 이런 거를 해드려야 되겠어. 이런 거. 그래서 지역마다 매출 구조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1년에 2억, 3억씩 원하는 매출 구조를 맞춰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수덥을 딱 하시고 2017년, 16년 병신년 내가 공인중개사 26년째야, 25년째야. 저도 여러분들 앞에 첫 부분에 제가 저를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감정평가사입니다. 은행에 다니다가 감정평가를 제가 26년째입니다. 그 협회의 연수원장, 연수위원장을 제가 역임도 했고요. 뭐 시나 정부나 이 다양한 뭐 서울시 이런 데서 제가 자문도 하고 공공기관에서 심의위원도 하고 뭐 재산세 심의, 투자심의위원 이런 일을 제가 2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국민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세계적으로 3대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부동산 투자를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대체 투자 심의위원을 제가 한 4, 5년인가요? 3, 4년 했습니다. 뭐 2조 5천억 같이 사인도 하고요.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미국의 콘도, 미국의 그 맨션 이런 데다가 아파트에다가 이런 데다가 아파트가 사실은 아니죠. 연립주택이죠, 여러분들. 고급 연립주택, 수영장 이런 데 투자하는데 4,500억 심의 사인 이런 거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중개업이나 임대관리업이 어마어마한 시장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멈추고 지금 여러분들이 매출 구조를 지금 한번 짜보십시오. 잠깐 스톱하세요. 잠깐 스톱을 해놓고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2016년 병신년 내가 26년째야. 교수님이 붉은 원숭이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변화의 겨울에서부터 봄인데 동쪽이야. 동쪽. 목이니까 병신년 붉은 원숭이 회의 전문가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이 조심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내가 다져가려면 매출 구조를 어떻게 맞출 건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운로드를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대로. 그러면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 매출 구조를 지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작성하셨죠, 여러분들? 작성 안 한 사람들은 잠깐 스톱하시고 작성하고 계속 보시고 작성하신 분들은 계속 지금 저랑 진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출 구조를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딱 해놓으면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역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어느 시장에 내가 집중해서 할 건가. 누구하고 나하고 콜라보레이션, 협업할 것인가. 공유할 것인가. 이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뭐 이렇게 물론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뭐야. 주택임대관리업에서는 중개업은 할 수 없어요. 중개법인이나 관리업 등록 또는 법인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이게 법인하고 관리 등록이나 관리업자하고 여러분들 업무 체결을 해서 업무 제휴를 통해 가지고 임차인을 선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중개업을 하면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중개업은 보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갈지를 몰라요. 일본은 업역 구분이 없어요. 그냥 같이 합니다. 뭐 하라 말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전문 인력을 보니까 최고가 뭐냐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직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장롱에다가 집어넣는데 관심도 없었던 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네이버에 이런 거 부교협이라고 치시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전국에 20개 대학이 막 나와요. 물론 협회도 있지만 들어가서 연수교육, 실무교육,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하셔가지고 중개업 등록을 하시든가 아니면 200호를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다가 이미 하신 분들은 주택임대관리업에 관심 가져서 200호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봉사하시다가 그때부터 간판을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여러분들 뭐 공동주택관리사 있죠. 보호,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관리사가 되잖아요. 주택관리사. 이 27%, 나머지 기타인데, 이분들이 영역을 많이, 주택관리사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엄청, 오히려 주택관리사 분들이 아파트 단지에 있다가 여러분들 분여회라든가 아주 그냥 노인의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크게 관리하니까 힘들기도 하시고, 물론 뭐 지하에 있기도 하고 막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택관리사 하시는 우리 주택관리사 선배님들이 사니까 선비니까 선배님들이 주택임대관리업으로 확 전환하시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그 눈치 안 보고 지하에 근무 안 하고 뭐 돌아가시면 평생 지하에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 업을 주택관리사도 하고 공인중개사도 하시면 이분들이 대부분 무려 74%가 이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사물 인터넷 융복합 하듯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집어넣는다면 업무에 편입한다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봅니다. 일본에 볼까요? 일본에 물론 상당히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실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최근 1월달, 작년 12월달 통계 보니까 174개가 주택임대관리업 회사로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일본을 최근 통계 보니까 1,300개 그럽니다. 1,300개. 1,300개 약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화폐액도 10분의 1. 화폐액하고 비슷한 것 같으네, 지금 보니까. 이제 법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 이제 실시가 되니까 올해는 폭등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도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가 61개사야. 자기 관리는 2개, 위탁 관리가 35개. 이게 같이 운영, 이거 운영하는데 24개.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본의 주택업체 이 상위 10개 그룹이 약 1,300개 중에서 10개 그룹이 관리 호수가 300만 것 중에서 서브리스, 책임 임대 관리, 자기 관리. 이게 서브리스가 220만 건. 300만 건을 관리 호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여러 통계가 있지만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번 통계 보겠습니다. 이게 2010년인데 잘못됐네요. 공짜. 우리나라의 2010년 인구 센서스 조사로 약 1730만 가구 중에서 내가 내 집 쓰고 있는 사람이 940만, 54%가 쓰고 있고, 나머지 46%, 약 800만 가구가 임차 가구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50%가 그냥 임차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는 약간 안 되겠어요. 46%가, 죄송합니다. 46%가 임차 가구야. 그런데 임차 가구 중에서 20%인 140만 가구가 뭔지 알아요? 제도권 140만, 20%만. 나머지 비제도권이 650만 가구가 790에서 140, 650만, 80%가 비제도권이야.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건 관리고, 임대사업자 아닌 임대사업자가 돼서 관리하는 것이 14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대도권. 관리되고 있지 않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마 요거는 제도권은 공공임대차, 준공공, 뭐 임대관리 등록한 이런 업체가 이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전체가 우리의 650만 가구가 우리가 사업의 영역이 아닌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뭐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여러분들 리모델링을 해서 사서 한 5년이 되면 서서히 실증도 나고 유지보수도 막 늘어나고 임차인이 잘 안 들어오고 임차인을 맞추게 매칭하기가 어려워서 미스 매칭이 막 나잖아요. 이럴 때 관리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5, 6년 넘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임차인과 미스 매칭이 많이 된다. 이런 데를 공략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표는 우리가 650만 원의 비제도권 임차 시장이 우리의 주택임대관리 시장의 영역이 아닌가. 앞으로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일본도 관리 요소 중에서 70%가 이 임대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제도권이 비제도권이 80%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됐잖아요. 이만큼이 관리되고 있고 우리는 이만큼만 관리되고 있고 이만큼이 관리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70%가 20하고 70, 50%가 우리의 영역입니다. 50%는 뭐야? 일본은 70%, 한국은 20%, 우리가 일본처럼 간다 그러면 50%의 서비스, 임대차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본다면 비율로 우리나라 790만 원에서 50%면 약 400만 가구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엄청 시장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푸른 꿈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일본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일본이 법 만들고 우리가 또 만들듯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우리나라의 시장의 주택임대관리 시장을 부동산 시장하고 비춰봤어요. 이제 다음은 한 20-30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20-30분 정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맞춰져 가고 있을 것인지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제일 큰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베이비 부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코 세대. 이 베이비 부모들을 출구 전략을 시키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1980년 우리나라의 산업 입국, 산업 보국, 산업 입국이 되도록 정말 고생하신 선배님들이거든요. 50대에서 60대 초반 베이비, 약 이 인구가 약 700만 명이라도 700만 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선배분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선배분들이 우리나라의 부국을 부자나 세계 10대국이 되도록 산업을 위해서 엄청 고생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뭐냐? 자식 농사, 그 다음에 집 키워가는 거 대출받아서 이게 꿈이었는데 여러분들 집을 하나 대출해서 은행에서 이자, 은행 사람들 먹여 살리고 은행에서 대출 이자,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들 집값이 여러분들 한 달에 여러분들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100만 원 저금하기가 어렵잖아요. 100만 원씩 저금한다고 1년 해봤자 1200만 원이에요. 집값이 1억 원, 집값은 1억 원 오르는 거 쉽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다녀서 1억 원이 되려면 약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 뭐 18, 9년, 10년을 모집해야 1억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오를 산업 시대에 베이비 부모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은행 대출 이자를 월급에서 까나가고 재형저축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다 보니까 성장 안정해서 회복해서 성장 시대에 막 베이비 부모들이 집을 사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4, 50평에 딱 사는데 리먼 사태 났지. 세계가 저성장 소비로 들어갔지. 이분들은 회사에서 명퇴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은행이라든가 공기업에서 5자, 부산에 5, 6도, 물이 들어오면 섬이 5개, 물이 나가면 섬이 6개. 여러분들 직장에서 50대는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전부 다 여러분들을 임금 피크제로 내몰잖아요. 뭐 심지어는 여러분들 미라를 대서 내보낸다. 쭉 그냥 기운 빼가지고 내보낸다. 50세만 들어가면 다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집을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늘어나는 돈으로 차도 사고 뭐 아웃도어 패션도 비싼 것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견인시켰는데 갑자기 멈춰진 겁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직장에서 고정적 수입도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고정적 수입도 없는데 신규 주택은 막 2015년 120만 건은 거래가 되고 분양 물량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중고주택은 팔리지 않아.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출구 전략하도록 사이즈를 다운하는 겁니다. 다운 사이징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다시 일어서도록 이게 정부의 정책인 겁니다. 베이비 부모의 출구 전략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일반 경제를 견인하는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800만 원이죠. 800. 자, 7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지역의 다운사이징. 강남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강남구에서 서초구나 송파구로. 또 송파구나 서초에 사시는 분들이 성동구나 광진구로. 그래서 여러분들 2014년, 2015년 초에 뭐 아파트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상승 넘버원 지역 강남이 아니거든요. 성동구 이렇게 주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인구 유입보다도 인구 유출이 훨씬 많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가격은 막 올라. 인구가 빠져나가는데도 가격은 오르지만 다운사이징 때문에 주변으로 지하철 역세권, 수도권 전철망, 역세권으로 전부 다 서울 인구들이 나가고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을 다운하는 겁니다. 지역을 줄이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멀티 해비테이션도 들어봤죠. 몸집을 줄이고 그 몸집을 줄인 게 40평, 50평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역을 다운사이징 하기 위해서 가격과 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또 유형을 줄이는 거예요. 가격을 5억 원짜리를 탁 팔고 몸집을 줄여서 원룸, 투룸, 투베이, 요즘에 오피스텔도 투베이, 쓰리베이 나오듯이 2억 원짜리에 3억 원짜리에 살고 나머지 2억 원 가지고 2, 3억을 가지고 전원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볍게 도심에서는 그리고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서울에는 경택이라고 있었어요. 경택. 지방에는 향제. 그래서 일터 옆에 서울이나 일터 옆에 있는 경택은 소형이야. 소형. 그다음에 고향 향제는 커요. 향제. 여러분들 강릉에 있는 그런 큰 그 향제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선죽 이렇게 아무튼 큰 고향마다 향제가 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자식들 6남매 다 기르셔가지고 자제분들이 전부 다 도시로 출향을 하셨어요. 부모님만 살고 계셔. 그 인구가 부모님만 2분만 4분만 산다고 해서 집을 확 줄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자식들의 표상으로 집을 크게 지어 크게 여러분들 그 대궐처럼 고래등 대궐처럼 큰 집을 지어드리잖아요.
이 고향의 향제는 옛날부터 컸습니다. 중대형. 그래서 여러분들 2015년, 2014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면 지방이 크잖아요. 대구 중대형 아파트 상승폭 넘버원 이러잖아요. 그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향제는 커지고 경택은 작아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서울의 경택, 고향의 향제, 그 다음에 산자 수명한 곳에 별서, 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콘도가 잘 안 됩니다. 별서, 별장,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펜션이잖아요. 펜션, 프라이빗한 펜션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은 세 채를 갖고 있었답니다. 경택, 고향, 향제, 그 다음에 산자 수명한 요즘으로 말하면 펜션, 별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택은 몸집이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멀티 해비테이션이 꼭 신조어로서 미국에서 나오는 용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양반들이 이미 경택, 향제, 별서처럼 이렇게 다양한 멀티 해비테이션을 구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베이비 부모들은 5억 원짜리의 그 지역의 중심 지역, 지방 같은데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 중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탁 팔고 지역을 다운하는 거예요. 낮은 지역으로. 그 다음에 가격을 줄입니다. 5억 원짜리에서 팔고 3억 원짜리 가고 2억 원을 가지고 1년에 2천만 원씩 2억 원이면 10년간 쓰는 겁니다. 몸 좋게 튼튼히 건강해서 그때 힘 축적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 사는 거죠. 인생 100세, 120세 뭐 이러지 그런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격을 다운해서 그 차액으로 그 50대 이후의 건강을 확실히 챙기는 겁니다. 뭐 한 달에 약 200만 원씩 1년이면 2천만 원, 10년이면 2억 원 충분히 쓰잖아요. 그냥 편히 쓰시는 거예요.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잘못해서 까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그 시험 공부해서 합격하시고 개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주택임대관리업 하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전화위복, 위기가 기회다. 더 직장 다닐 때보다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면 안 돼요. 이런 협회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세미나, 제가 여러분들 매일경제에다 칼럼을 쓰고 그러는데 아마 제 이름 찾아서 칼럼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을 나누면 교통한다. 교통된다. 고통할 거냐 교통으로 확산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을 다운사이징. 요즘에 대세가 85제곱미터 중소형이라면서요. 중소형. 그런데 이거는 서울의 경택은 중소형, 지방의 경택은 중대형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소형도 강세해요. 일터 옆에는 소형이 강세해요. 면적의 다운사이징. 그 차익을 가지고 제 인생 이막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이다. 유형은 아파트라는 유형. 그 다음에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뭐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오피스텔도 업무시설인데 준주택이라 해가지고 중개보수도 이게 그동안에 오피스텔은 다 0.9%씩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풍족했는데 지금은 일정 시설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수세식 샤워 화장실 이런 거 있으면 0.5 뭐 임대는 0.4 이렇게 막 오히려 주택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임대관리업도 주택과 준주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주택과 준주택을 포함한 유형이 예전에는 아파트만 살았는데 요즘에 단독 다가구 빌라 엄청나게, 그다음 아까 멀티 해비테이션 얘기했듯이 다중주택, 땅콩주택, 집합주택이 막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지역에 용인의 이 서천지구 같은 데 가보면요, 단독 주택지에 한 필지를 집합주택을 만듭니다. 두 세대가 올라가는 거야. 두 세대. 그래서 여기서 정말 외국 스타일처럼 보여요. 땅콩주택을 만들어서 막 한 100채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개발하신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회장님이고 중국에서 5,000세대 아파트를 분양 성공하셨다는 분이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블록형 필지라든가 단독주택에 집합주택을 지읍니다. 이게 주거의 트렌드를 읽으신 분이에요. 유형을 다운사이징한다. 아파트에서 조금 낮은 거. 그게 연립주택과 원룸.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엄청난 대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형의 다운사이징. 저 아파트보다도 택지개발지구의 점포주택이 최고라면서 로망. 점포주택. 예전도 그러겠지만 점포주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단독이거든요. 전용 단독주택 필지에 점포주택을 부분 허용해 주는 겁니다. 면적의 1층일 때는 2분의 1, 2층 중에 하나층일 때는 2분의 1, 그 이상일 때는 전체 면적에 상가를 많이 못 두게 돼 있거든요. 3분의 1, 이렇게 면적 제한을 두어 있지만 이것도 단독주택이 유형인데 점포주택, 이와 같이 주택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만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지금 아파트가 전부 다 대세고, 그런데 주택의 유형이 다운돼야 됩니다. 특히 지금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지역도 서서히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택 유형의 다운사이징. 그래야 베이비 부모들이 출구 전략으로 그 지역에 또 소비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소비층이 돼야 그 지역이 돌아가죠. 선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베이비 부모들의 출구 전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 것이다.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 최근에 작년 2015년에 나온 주택정책을 보면, 새로운 장관님께서 오셔서 나온 걸 보면은 임대주택, 주택 시장 정상화,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서 노인주택들, 노인 세대들이, 실버분들이 리모델링 비용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 이런 다양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이번에 강 장관님께서 대통령님에게 업무 보고할 때 주택 전세 보증금만 모아가지고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은행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을 주는 이런 다양한 베이비 부모들을 위해서 출구 전략을, 이건 베이비 부모들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놓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 낮은 지역으로 와서 전세를 가는 경우에 그 전세금의 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은 베이비 부모를 무시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축이 뭐냐, 에코 세대입니다. 이 에코 세대들은 베이비 부모들이 낳은, 출산한 그 자녀들 세대입니다. 79년에서 92년, 20대에서 30대 초반이, 초중반인데요. 초반 정도, 79년이니까 37살, 중반이네요.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의 그러니까 700만 명의 베이비 부모의 출구 전략과 약 900만 명, 1000만 명의 에코 세대들이 청년 일자리가 없잖아요. 1월 20일 전후로 대통령님께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의 일자리 뭐냐면은 총량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이 사회에 열심히 대학 다니고 국가를 위해서 국방 업무도 다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지역마다, 업종마다 인원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정해가지고 그 총량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민생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 그거 정말 감동이 있는데요. 이 에코 세대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없어. 왜 정착을 뭐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알바를 해가지고 온 대충 있고 먹는 것은 하는데 주가 해결이 안 되는, 의식주 3대 요소가 해결이 안 되면 민심이 흉흉해가지고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복잡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의식 중에서 주가 해석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자녀들, 후손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다 싱글인 거야. 어떤 경제학자는요, 알바 이게 생기면서 청년들의 꿈을 앗아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 대충 일하고 일주일 먹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 달씩 주급이 아니라 월급을 받아가지고 저축해서 꿈을 키워갔는데, 꿈을 키우고 꿈을 이렇게 만들어갔는데, 지금은 주급제도야. 미국처럼. 미국이 스페니시나 흑인들이 비슷하듯이 인종차별하니까 그냥 일주일 일하는 겁니다. 일주일. 나머지는 그냥 노는 거야. 그래 돈이 없으면 또 일주일 일하고. 이렇게 먹는 것은 돼. 옷도 돼 그냥. 그런데 주가 없어. 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싱글 세대가 좋은 것이 생물학적으로도 인류학적으로도 절대 진보된 사회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독처하는 것이 복이 좋지 않아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복이 안에서 배필을 이렇게 줬다고 그러는데, 뭐 홀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울 게 있겠지만, 그래서 이 주급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꿈을 만들어 가지 않도록 임기응변, 단기, 부동산도 단타이주잖아요. 단타이주. 이번에 여러분들 행안부가 분양권까지 합쳐서 취득록세 막 확 엄청 거래 신고에 분양권 거래 정확히 신고 안 했을 때 세금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과시키고, 지금 세금 폭탄이에요. 세금 폭탄. 이와 같이 에코 세대들이 약 1,000만 명 되는 에코 세대들이 사회에 정착하도록, 사회 초년생, 그 다음에 신혼 부부, 그 다음에 이런 취업 준비생,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공공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임대관리시장이 약간 좀 불안하기는 불안해요. 왜? 여러분들 LH공사라든가 지방공사들이 자기 식구들을 위한 그 관리회사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간 주택임대관리업 특별법 만들었는데 특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막 늘어나고, 이게 1,000만 명의 이 영역을 민간이 하지 않고 공공이 한다 그러면 우리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공공기관에 만든 계열업체들, 관리공단이라 이 업체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고, 협회, 그 아주 훌륭한 협회장님도 계시고, 나는 이 자산관리협회, 이런 협회장님들이 정말 정부에서 표창을 줘야 됩니다. 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계몽하고 있잖아요. 상록수 이장이죠. 왜 그러냐면 민간이 여러분들 서브리스나 마스터 리즈처럼 임대관리, 자기관리나 위탁관리, 임대관리 회사가 있어야만 이 시장으로 펀드나 크라우드 펀드가 됐든 루트 펀드가 됐든 이 펀드나 대부업에 변형된 펀드가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많이 개인들이, 민간이 건축을 하거든요. 물론 준공공도 있겠지만 준공공과 민간인들이 많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영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협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자산관리협회가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고생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코 세대들이 사회 정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데 심지어는요, 캥거루족이 있습니다. 약 400, 약 한 45%, 이 45% 전후되는 캥거루족들이 부모한테 얹혀 살아. 근데 이 친구들이 일자리만 주면, 청년 일자리 총량제에 의해서 일자리만 만들어진다면 이 사람들이 집을 구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합주택이나 땅콩주택이 과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분들이 아파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만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를 나중에 구입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틈새주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틈새, 갭 투자, 갭 하우스, 갭 주택, 짜투리 땅을 사가지고 나만의 공간을 짓는 거죠. 갭 투자. 아니, 갭 투자가 아니라
갭하우스, 갭하우스는 틀렸어요. 갭홈. 하우스는 여러분들 투자용 물건을 하우스라고 그러고 홈은 보금자리. 어떻게 보면 쉼터잖아요. 그래서 갭 틈새 주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한 5년, 10년간에는 집합주택이 유행이 됐다가 이 친구들이 결혼 정년기, 결혼해서 초등학교를 아이들을 입학시킬 때쯤에서는 이때부터서는 초등학교 한번 들어가면 초중고를 들어가잖아요. 학군이 중요하잖아요. 친구 또래 집단도 중요하니까. 그때는 제대로 된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 결혼해서 결혼 적정한 연령이 되는, 그래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나이 때쯤, 그러니까 이게 에코 세대의 끝물전후가 되는 시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택 수요가 늘어나요. 이런 친구들에게 맞춤형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정부가 서울 수도권 여러분들 집단대출 2월, 지방은 5월 이렇게 하지 말고 지방도 막 버블 지역이 있고 성숙시켜야 될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재산세 같은 거라든가 이 주택에서 세금 매길 때도 여러분들 지역 지수도 있고 용도 지수도 있고 막 상수들이 지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LTV나 DTA를 각 지점이 있으니까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 지역은 젊은 친구들이다. 주택을 살려고 하는 친구가 에코세대다. 결혼 정년기에 있다. 초등학교 입학하려는 증명서가 있다든가 중학교 이런 분들한테는 맞춤형이거든요. 맞춤형. 가정을 깨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계속 후손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코세대들 400만 명 이상 되는 이 친구들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정부는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사회에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주택 시장이 폭등됩니다. 주택 시장이 다시 또 오르깁니다.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비공식 공식 합치면 한 150만 명이, 외국인들의 주택 수요가 지금은 쪽방인데 살짝 하우스에서 위장 취업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동주택인 기숙사도 50% 호수 이내에서 개별 취사가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기숙사도. 이것 틈새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는 거주주택을 샀다가 이제는 소유주택을 삽니다. 또 나중엔 투자주택을 사요. 외국인들의 수요도 무시 못한다. 이 외국인들 수요, 에코세대들의 사회 진입, 이런 수요가 우리나라의 주택 수요 시장을, 베이비 부모들은 출구, 이 시장을 에코세대들이나 다문화 친구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가는 중요한 키워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경제 지표하고 부동산 가격인데, 아까 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앞으로 비전, 베이비 부모들이 출구 전략하고 있는 지역은 가격이 떨어져요. 그거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야.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에코 세대들이나 다문화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지역은 매도자,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혼재돼 가지고 세력 싸움으로 인하여 유효 수요인, 구매력이 확보되는 층들이 많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택임대 관리 시장은 베이비 부모 지역에서는 리모델링이라든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 말하겠냐. 그러면 이와 같이 주택 가격은 어떻게 오를 것인가. 아까 얘기했지, 에코세대들의 사회 진입, 다문화 친구들의 한국 진출, 이런 걸로 인하여 이 수요들이 유효 수요, 구매력을 가질 때, 유효 수요인 구매력을 가질 때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서 2017년 주택 공급 초과로, 서울은 물론 매년 한 3만 가구씩 부족하지만 경기 지역이라든가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초과로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물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평가된 지역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에코 세대와 다문화 세대들의 한국 정착과 사회 진출로 인하여 그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과잉된 지역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고,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버리니까 이런 지역은 분양가가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뭐냐, 주택 가격이 오르려면 외생 변수, 거시 경제는 어떤 영향이 클 거냐, 이게 뭐냐면 거래 현황하고 제일로 관계가 크다는 겁니다. 소비자 태도도 중요하지만 거래 현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소비자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매도 매수 동향,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이거는 이 얘기했던 건데, 결혼 정년기, 그 일본의 증권사가 모 증권사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는데요, 결혼 정년기와 상관성을 분석을 했는데 2018년까지는 끄떡없다. 이 친구들이 짱짱하다. 결혼 10년 차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쯤 에코세대 끝물 정도 된 친구들이 인구 중감률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많죠? 인구 중감 떨어졌다가 2010년 이후로 증가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2018년, 2018년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18년까지는 괜찮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지역별로 연령별, 남녀 비율별로 인구 비율이 나오는 통계표가 있어요. 그 지역 통계표, 그걸 보셔가지고 이 지역은 어느 세대들이 많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들어갈 건가 말 건가. 만약에 베이비 부모들이 50대 이후가 많다. 그럼 이 사람들 출구 전략이잖아요. 출구 전략. 이럴 때는 관리 사업이 중요하죠. 임대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많다. 그 지역은 매매, 임대, 건축 이런 수요가 많을 거고, 시장을 달리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에코세대 사회 진입으로 당분간 주택시장 안정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매경에다가 칼럼을 쓴 내용인데요. 2016년 새해 2016년 부동산 투자할 건가 아니면 잘 관리할 것인가.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 시대다.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다양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현상,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놓고 제가 첫 시간 앞부분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비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 축이다. 그게 베이비 부모들의 출구 전략, 다운사이딩 전략이 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에코 세대들의 사회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 것이다. 정권이 설령 바뀐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골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런 다양한 정부의 정책이 주택 시장을 당분간 안전할 것이다. 외국의 증권사가 분석한 것은 결혼 정년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는 2018년까지는 뭐 어디 괜찮다. 그 이후에는 뭐 부동산 시장은 심리 시장이고 정권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는 장기적으로 폭락할 가능성보다는 보합이나 약보합이나 그 다음에 하향하지 않겠는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함께 약 1시간 한 30-40분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다양한 조건에서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혼자 가기보다는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간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투자보다는 관리하듯이 여러분 회사도 이제는 새로운 영역을 무한정 개척하기보다는 공유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받고 아니면 다양한 어떤 유통구조를 제공을 받아서 여러분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